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다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신현준입니다. 오늘은 그 고양이의 췌장염 질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강아지에서는 췌장염이 굉장히 많이 흔한 질환에 속하지만 고양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단이 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20년 동안에는 그래도 이 고양이의 췌장염에 대한 진단율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사망한 한 100여 마리의 고양이를 대상으로 부검을 통해 췌장염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 고양이의 한 66% 정도는 췌장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50%는 만성 췌장염 환자였고요. 그중 10%는 급성 췌장염, 나머지 10%는 만성과 급성 췌장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고양이로 분류된 고양이에서의 한 45% 정도는 또 췌장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고양이 췌장염에 대한 관리와 치료는 강아지에 비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이 췌장염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급성은 원인이 제거되면 가역적으로 회복을 보이는 췌장염을 말하고요. 보통 증상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이 비가역적인 조직적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보통 증상은 경미한 수준이죠. 급성 췌장염은 원인이 제거되면 가역적으로 회복을 하는 경우고 대부분 증상은 심한 편입니다. 반대로 만성 췌장염은 비가역적인 조직 병리학 변화를 거치게 되며 대부분의 증상은 경미한 편입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췌장이 개사되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도 기능적인 부전이 동반되게 되면 예후는 불량하게 되고요. 이런 급성과 만성의 구분은 조직 병리학적으로 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췌장염은 잘 일어날까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성별, 그리고 나이, 그리고 품종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만 여부, 그리고 음식의 종류, 약물 이력도 고양이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마취로 인해서 저혈압이 유도된 경우에 췌장염의 발병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췌장이 직접적으로 외상이 생겨서 손상받는 경우 허혈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에서도 드물긴 한데 자가 면역성으로 췌장염이 생길 수 있고 고양이에서도 이런 면역치료를 통해서 치료적 반응을 보인 사례가 보고된 걸로 봐서는 그런 자가 면역성의 췌장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통 고양이들이 췌장염이 발병하는 이후 95%는 특발성으로 간주되고, 특발성이란 건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양이들의 췌장염의 원인은 특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췌장염의 임상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염에 걸린 고양이의 주 증상은 일단 기력 저하와 탈수, 그리고 식욕 저하, 그리고 저체온, 이게 대표적인 증상에 해당하고요. 다음으로 많은 증상은 구토와 체중 저하입니다. 반면 설사, 호흡 곤란, 복통, 황달, 그리고 고열 등은 강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확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럼 이제 고양이 췌장염은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췌장염은 방사선 검사로서는 큰 의미가 없고요. 영상검사로서는 초음파를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강아지에서 많이 활용되는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효소 수치는, 췌장 효소 수치는 고양이에서는 민감도가 낮을 뿐 아니라 췌장에 국한된 그런 라이페이즈 수치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단적 한계가 있고요.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가지는 FPLI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췌장염을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심한 췌장염을 이렇게 앓는 경우에는 탈수 및 급성 신부전이 동반돼서 신장 관련 수치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전해질 불균형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아지와의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이 고지혈증이 췌장염과의 관련성도 크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췌장염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고양이 췌장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발성이 대부분이라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 치료를 하고, 그리고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서포티브한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수액 치료를 하면서 동시에 통증 관리를 하고 구토 그리고 오심 이런 것들을 약물로 케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영양을 잘 보충해줘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췌장염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방간이 있거나 담즙 정체, 그리고 급성 신부전, 쇼크, 그다음에 심근염, 그리고 DIC, 그리고 다발 장기 부전 등과 같은 병발 질환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같이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당뇨, DKA, 담낭염, 그리고 만성장 질환들도 병발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도 같이 있으면 치료를 같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한데요. 강아지에서는 아시다시피 저지방 사료를 활용해서 일단 지방의 함량을 줄여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고양이는 이와 달리 고지혈증과 이 췌장과의 상관관계가 크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아이가 밥을 못 먹은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됐다면 빠르게 경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 치료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은 시간이 한 이틀이 경과를 했다라고 하면 병원에서는 코에서 식도를 거쳐서 장착을 하게 되는 애니튜브를 장착을 해서 음식을 주기적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염으로 내원한 고양이에서는 우리가 소위 콧줄이라고 하는 애니튜브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애니튜브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님들 보시기에 조금 뭔가 차가운 이미지가 있고 아이가 더 아파 보여서 보호자님들이 사실 걱정도 하고 싫어하는 처치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아이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의 일부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췌장염 고양이의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것도 더불어 필요하고, 아르기닌이나 메티오닌도 잘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최적화된 그런 영양 관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좀 부족해서, 우리가 강아지에서는 처방식, 췌장염일 때 먹는 처방식이 잘 제품화돼서 나오지만 고양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품이 없기 때문에 사료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고양이의 췌장염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대부분은 강아지의 췌장염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급여를 하는 부분이나 진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좀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모두 눌러주세요. 안녕!